저는 올해 64, 이름은 이정이라고 합니다. 평생 장사하며 살아왔고 남편은 몇 해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아 아들과 딸을 키워냈지요. 다행히 아들은 성실히 공부해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딸도 가정을 꾸려 외지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은주가 손자 손녀들을 낳아주었고 저는 그 손주들 덕에 사는 재미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으니까요.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시내로 나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젊었을 때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동무들이었는데 이제는 다들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뿐이더군요. 정희야, 너는 며느리랑 잘 지내지? 요즘은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제일 힘들다더라. 한 친구가 웃으며 묻자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애들 잘 키우니까 내가 뭐라 하겠니? 속으로는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며느리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는 살갑게 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족이니 이해하고 넘기려고 했지요. 그날 모임 장소는 도심의 큰 카페였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고 저희는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며느리 은주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주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팔짱을 끼며 걸어와 카페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 며느리 은주였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출근한다며 단정히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선 은주였는데 왜 이런 대낮에 낯선 남자와 카페에 온 걸까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은주가 남자와 무슨 사이인지 혹시 그냥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지 싶다가도 두 사람이 마주보며 나누는 짧은 눈빛,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잠깐 사이에 그 둘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설마 은주가 아닐 거야. 은주가 무슨 이유로 다른 남자랑. 억지로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은주의 눈빛, 그리고 자연스러웠던 두 사람의 발걸음. 집에 도착하자 아들 도연이가 퇴근해서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아들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도연이는 순박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저런 장면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싶어서요. 저녁을 먹으며 며느리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은주야, 오늘 낮에 어디 다녀왔니? 은주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카페에 잠깐 갔어요. 왜요, 어머니?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어쩐지 많이 피곤해 보이길래 물어봤다.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은주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웃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불안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본 은주와 그 남자의 모습은 도무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제 평범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은주를 본 그날 이후 저는 일상을 그대로 살면서도 눈과 귀를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괜한 의심으로 가정을 흔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처음엔 작은 수첩에 날짜와 시간만 적었습니다. 4월 15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워크숍 간다고 나감. 수첩이 채워질수록 마음은 무거워졌지만 손주들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주가 나간 뒤 우편함을 확인하다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업무지구 쪽 카페에서 온 정기결제 영수증이었습니다. 직장인이 카페에 가는 건 흔한 일이지만 정기라는 글자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두고 오래된 달력 귀퉁이에 조그맣게 카페 알 매주 수요일이라고만 적었습니다. 그 후로도 작은 단서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의 코트 주머니에서 발견한 호텔 주차 영수증, 핸드백에 있던 낯선 명함, 휴대폰에 문자가 올 때마다 서둘러 나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평범해 보였지만 모아놓고 보니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제 화장대 위에는 작은 달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날짜별로 작은 기호들만 적혀 있었습니다. 별표는 외출했다 늦게 돌아옴. 동그라미는 워크숍이나 미팅이라고 말함. 세모는 아이들 학교 행사에 불참을 의미했습니다. 감정이나 판단은 적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막내 수아가 한 번은 제 달력을 보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비밀 암호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중요한 일들을 잊지 않으려고 적어두는 거란다. 수아는 깔깔 웃으며 제 볼에 뽀뽀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확인해야 해.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동네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제게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어른인 당신이 먼저 흔들리지 마세요. 둘째, 추측이 아닌 확인 가능한 사실만 모으세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더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제 제 기록은 달력이 아닌 다시 작은 수첩에 옮겨졌고 각 페이지마다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작은 메모만 적었습니다. 감정이나 판단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시장에서 장부를 정리하듯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 은주가 워크숍이라며 나간 날, 저는 호텔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은주와 그 남자가 나타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들 도연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은주는 서울 근교 워크숍이라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분주히 화장을 고치는 은주의 모습이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은주야, 몇 시쯤 돌아올 거니? 늦을 거예요. 내일은 아침에 바로 출근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대답을 들은 저는 작은 핸드백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전날 이미 호텔 근처 카페 자리에 앉아있기로 마음을 정해둔 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자 은주가 낯익은 남자와 함께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번엔 흔들림 없이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이 선명히 찍혔습니다. 순간 제 손이 떨렸지만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이들을 위해서야. 이건 지켜야 해. 그날 밤 저는 거실 불만 켜두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들 셋은 이미 잠들었고 은주는 집에 없었습니다. 도연이 퇴근해 들어오자마자 저는 조심스레 수첩과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괜한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다. 네가 직접 보고 판단해라. 처음에 도연은 눈을 크게 뜨더니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건 아닐 거예요. 은주가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저는 작은 수첩에 적은 기록들, 호텔 정산 내역, 카페 정기 결제 영수증,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까지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자료를 넘겨보더니 결국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도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도 찢어지는 듯했지만 그 순간 오히려 제 안의 의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이 아이와 함께 싸워야겠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이 이야기를 들은 큰딸이 찾아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오래전부터 이상했어. 막내 수아 말이야. 도연이랑도 안 닮았고 우리 집안 누구하고도 안 닮았잖아. 입맛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 혹시 친자 확인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도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누나, 그건 너무 심한 말이야. 우리 애한테 그런 의심을 어떻게 해? 하지만 저는 묵묵히 두 자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아프지만 사실을 확인하는 게 오히려 아이를 지키는 길일지도 모른다. 며칠 뒤 조용히 진행된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제 손은 떨렸고 도연은 숨조차 고르지 못했습니다. 결과지는 냉정했습니다. 막내 수아는 도연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머리를 감싸주며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온 세월인데. 저 역시 눈물이 차올랐지만 단호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네가 알아야 할 건 하나뿐이다. 수아는 네 딸이자 내 손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우리뿐이니 아이에게는 어떤 상처도 줘선 안 된다. 도원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불신과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친자 확인으로 이미 마음이 무너졌지만 사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호텔 앞에서 직접 은주와 그 남자가 함께 들어가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과 기록을 도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엔 부정했지만 결국 사진을 본 뒤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네요. 이젠 확실히 알겠어요. 며칠 뒤 은주가 또 회식이라며 외출하던 날, 저는 도연과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은주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코트 차림, 잔뜩 웃음이 묻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실 불이 켜져 있고 식탁 위에 사진이 놓여 있는 걸 보자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내 태연한 척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장 동료랑 일 때문에 만난 거예요. 어머니, 무슨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도연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일 때문에 호텔을 그렇게 자주 드나드냐? 이런 사진들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은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맞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 말에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은주야, 아이들 앞에서는 네가 엄마일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이 집안의 어른이다. 더는 거짓말을 눈감아 줄 수 없다. 은주는 한순간 붙더니 곧바로 뻔뻔한 태도로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좋아요. 이혼하면 되죠. 하지만 재산은 반은 내 거예요. 2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그 말에 도연은 크게 숨을 몰아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주야, 넌 지금도 계산만 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번만큼은 네 뜻대로 안 될 거야. 막내가 내 친자가 아니어도 넌 자식을 키울 자격이 없어. 은주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더는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증거와 사실 앞에서 껍데기는 오래 버틸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살 집을 준비했습니다. 손자 손녀 셋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무릎에 올라타 장난을 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얘들아. 이제는 할머니가, 아빠가 너희 곁을 끝까지 지킬 거야. 은주와의 맞대면 이후 집안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은주는 며칠간 집을 나가 있더니 변호사 사무실 명함을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재산 분할은 포기 못한다는 짧은 메시지도 따라왔습니다. 저와 도연은 밤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조용히 상의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수아, 도연아, 아이들은 우리 가족이다. 그 누구도 잘못이 없다. 그러니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지켜야 한다. 도연은 그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이미 상처를 깊이 입었지만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은주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분류는 분륜이고 재산은 재산이에요. 제 기여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재판부는 은주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아파트와 제가 물려준 땅 일부가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은주는 일부 위자료를 받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도연은 법원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끝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아이들을 키워야 하잖니? 엄마도 곁에 있잖아. 아이들에게는 모든 사실을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그럴 자격도 없었습니다. 다만 은주가 집을 떠난다는 사실은 알려야 했습니다. 준호와 미나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막내 수아는 이해하지 못한 듯 제 무릎에 안겨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부드럽게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수아야. 엄마 대신 할머니랑 아빠랑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그날 밤 새아이는 제 방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새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지켜질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되자 도연은 아이들과 함께 저와 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제 집은 손이 많이 갔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삿날 아이들이 짐을 옮기며 왁자지껄 웃었습니다.
미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저희도 커서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울컥했지만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하자.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다 함께 나누자꾸나. 도연은 벽지를 새로 바르고 준호는 가구를 옮겼습니다. 수아는 제 옆에서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래, 수아야. 네가 매일 뛰놀 수 있는 집이지. 며칠 뒤 은주가 마지막으로 집에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도연이 단호히 막아섰습니다. 은주야, 넌 이미 엄마라는 책임을 버렸어. 이제 아이들은 내 곁에 있어. 네가 뭘 원하든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는 없어. 저도 그 옆에 서서 덧붙였습니다. 은주야, 네가 선택한 길은 네 몫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가 지킬 거다.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뒤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오래 묶여있던 족쇄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가족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아이들을 위한 간단한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도연은 출근 전 늘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고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으로 분주히 오갔습니다. 밤이면 저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대학 입시 준비로 힘들어했지만 제 옆에서 늘 웃음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미나는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며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수아는 제 무릎에서 동화를 읽어달라 조르곤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도연이 제 방으로 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 혼자였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과 엄마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아, 가정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우리에겐 아직 아이들이 있잖니. 그게 우리의 힘이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빗소리는 더 이상 서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아이들의 숨결을 느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다.